안녕하세요. 오늘 또 올해 포럼 특강에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제목 또 하나 제가 번역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권위주의적 순간, 벤 샤피로 똑같은 작가의 책을 한 권 더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 말씀드리자면 이름은 벤 샤피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변호사, 정치평론가, 또 강연자, 언론인, 그리고 종합 미디어 그룹 데일리와이어를 설립해서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보수 평론가입니다. 근데 이 책이 벌써 한 4년쯤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좀 나눠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원제는 authoritarian moment 그리고 권위주의적 순간 이렇게 나오고요. 부제가 있어요. How the left weaponized America's institution against dissent. 여기서 left라는 것은 좌파를 뜻하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어떻게 미국의 기관들을, 미국의 시스템을 반대를 무릅쓰고 또는 반대를 제압하면서 무기화했는가 이렇게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weaponize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통 weaponiz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화하다라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쓰일 때는 weaponize 하면 weaponized FBI 이렇게 FBI를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좌파가 어떻게 미국의 그 기관들, 아주 중요한 기관들,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해서 정보기관, 또 여기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면 학교, 기업, 그리고 스포츠 업계, 광고,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인스티튜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번역을 실제 작업을 해서 출판을 했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ntegrity 같은 거, 이거 진짜 한국말로 딱 정확하게 1:1로 떨어지는 단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integrity면 그 사람 인테그리티가 있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딱 와닿게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걸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순수하고 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election integrity라고 하면 선거의 공정성, 공명성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딱 1:1로 떨어지게 맞게 번역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럴 때 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institution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딱 영어로 말하면 미국인들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기관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 좀 번역하기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 또는 제도, 시스템 이런 거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좌파가 이제 무기화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좌파와의 문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제도와 기관을 장악하고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수가 다시 좌파가 장악한 제도와 기관을 탈환해서 또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 전쟁에 대한 책이니까 간단하게 문화 전쟁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 전쟁 얘기를 하려면 일단 마르크스로 돌아가야 돼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죠. 철학자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가 개발했던 공산주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이 불공평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죠. 불공평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자본가와 비자본가 계급이 계속 이렇게 나눠지면서 사회에선 착취가 발생하고 이 착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받는 피착취층인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단결해서 이 부르주아제를 몰아내고 공산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러프하게 말하면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이 마르크스가 이 이론을 처음 만들었을 때 유럽의 이 많은 나라들, 특별히 노동자가 많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이 이론이 많이 퍼졌어요. 근데 당시에 많은 이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공산주의 지식인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거든요. 공산주의가 생각했던 인류 발전 방향, 그 사람들이 이걸 진보라고,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불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시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공평한 공산 사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시 공산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유토피아가 있었다. 루소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서로 왕래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원시 공산 유토피아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자본이 발달하면서 고대 사회가 되면서 고대 사회로 역사가 들어서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선명하게 나눠지기 시작했다고 막스는 역사를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 노예사회였죠. 노예주가 있고 또 노예들이 있고, 이 노예들은 노예주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자유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들에게 서비스하면서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중세가 됐을 때는 중세 본권 사회가 됐죠. 그 본권 지주들,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이 권리와 힘을 누렸지만 그 밑에 있는 농노들은 그 지주들 밑에서 아주 그 착취를 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막스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가 좀 더 발달해서 이제 현대 사회가 됐을 때, 현대 또는 근대 사회가 됐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 특별히 그 자본가들, 기업인들이 노동자들, 그 피착취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에게 조금만의 그 샐러리만 주면서, 월급만 주면서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주의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막스의 개념상에서는 공산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어떤 과도기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이 과도기를 거쳐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미래 공산 사회로 들어가자. 그 공산사회에서는 이 자본가들의 모든 착취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공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막스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외치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는 굉장히 국제적인 개념이었어요. 만국의 노동자들을 단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국적과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이런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됐을 때 혁명이 만족이가 되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막스 이론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실제 이 이론이 정합성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이론인지 아닌지는 현실에 테스트해보면 나타나잖아요. 막스의 이론은 완전 엉터리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했어요.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저격당한 다음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대전이 발생했을 때 내심 공산주의자들은 흐뭇해하면서 좀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냐? 지금 전 세계가 화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통 와중에 왕들이 이제 물러나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공산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 모임에 참여할 것이다.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이 발생하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기들 나라의 왕을 몰아내고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 그 각 나라의 깃발 아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체코 노동자는 자기 나라 깃발 아래서 모여서 이렇게 싸우고 또 독일 노동자 그리고 프랑스 노동자 스페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다 민족주의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상대 나라 노동자들을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고뇌에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막스 이론이 좀 틀렸구나. 현실에서는 좀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 그람시가 옥중숙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왜 그 공산혁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람시가 말했던 거. 그 세 가지가 뭐냐? 이 유럽 나라들,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God,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한 어떤 애착, 종교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family, 가정에 대한 어떤 사랑, 애착, 그리고 country, 자기 나라의 조국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 많은 걸 얘기했지만 특별히 세 가지가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있을까? 결국 이 God, Family, Country를 무너뜨려야지 그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보수가 보통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God, family, country. 물론 여기서 뭐 종교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God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란 존재로부터 파생된 어떤 도덕적인 규칙,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까라마초프 형제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하다가 신이 없는 사회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이 없는 사회에서. 왜냐하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특별히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 없이 막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결국 그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푸틴하고 시진핑과 김정은, 그 공산권 나라들, 그리고 문제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상하이에서 미팅을 가졌었죠. 근데 그때 시진핑이 가운데 걸어가고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이 양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그 핫 마이크, 기자들의 마이크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그 말하는 게 걸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진핑하고 푸틴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70살은 아주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기술의 발달 때문에 70살도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장기를 이식해서 인간의 수명을 150살까지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진핑이 거기서 막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시진핑과 푸틴이 뭐 인간의 트랜스플란트, 그 장기 이식에 대해서 얘기하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사람이라면 뭐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 아래,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가정 아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해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God을 설명하는 건데, 그 God과 family와 country라는 그것이 이 유럽인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람시는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는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없다. 이제 저는 여기 이 세 가지에 individual, 그 개인이라는 걸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보수는 무엇을 보수하는가라고 하면, 물론 뭐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있지만 좀 더 철학적인 의미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신,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애국, 우리가 지켜야 될 대한민국, 뭐 여기 안에는 이제 법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 가치, 이걸 지키는 것이 보수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람시가 결국 이걸 무너뜨려야지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가? 당장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 뭐 갓을 포기해, 뭐 너 교회 가지 마, 종교를 가지지 마, 그리고 가정을 포기해, 너 나라에 충성하지 마, 민족주의를 가지지 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장벽을 허물고 개인들의 마음속에 공산주의를 쉽게 스며들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대 그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거를 장기간의 긴 행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단기간에 걸린 일은 아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아주 오랜 장기간의 어떤 롱 마치, 그 긴 행진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그 긴 행진을 끝나고 나서 뒤로 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그 중요한 가치들은 파괴되어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우리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 진지전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수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진지들을 하나씩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전으로 점령해 나가야 된다. 하나하나씩 잠식해 나가야 된다. 뭐 언론계, 학계, 종교계, 그리고 또 국가기관, 또 스포츠계, 연예계, 문화계, 이 모든 것들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사람들을 심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갈아치우고 인원을 키우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작업을 하면 한순간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결국 시간이 됐을 때 그 롱 마치라고 하잖아요. 아주 긴 행진을 끝나고 나면 그 긴 행진을 굉장히 고난하고 힘들겠지만 그 마무리가 됐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쉽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람시가 말했던 그 진지전, 그리고 또 문화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 미국의 상황,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이미 그게 현실화됐죠. 실제 그 좌파들이 하는 그 기관을 향해서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그 침투,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뭐 대한민국 같으면 뭐 전교조, 그리고 뭐 민노총,
또 언론 노조 이런 조직들이 뭐 지금 검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좌파들의 그 롱 마치 장기에 걸친 그 행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그냥 기본 전략이에요. 이들이 한 기관을 장악하고 그 기관을 변화시켜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관을 바꾸고 결국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 기관을 통해서 또 많은 정치적인 일들을 이행하는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텍스트북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제도와 기관을 장악하고 건설하는 것이 문화전쟁의 핵심이다. 그럼 우리가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은 뭐겠어요? 이 샤피로가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도와 기관을 어떻게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제도와 기관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 그람시의 사진이거든요. 딱 생긴 거 보니까 어때요? 공산주의자 같이 생겼죠? 눈알도 좀 퀭하고 뭔가 좀 초점이 없잖아요. 공산주의자 같이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고 이 문화적 헤게모니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그람시예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놔야 된다. 그러려면 진지전, war of positions, 그 진지를 다 장악해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현실이 됐죠.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그래서 이 재정상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특별히 샤피로가 이 권위주의적 순간에서는 이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그 특강을 통해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의 언론과 학계 그리고 또 문화계, 예술계, 엔터테인먼트, 과학계까지 재정상화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재정상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처음 고안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 명 가정,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딸이 갑자기 채식주의자 선언을 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부터 채식주의 할 거야. 나 보니까 채식주의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선언하고 굉장히 완고하게 그 채식주의를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 채식주의 할 때는 엄마가 막 설득하려고 하겠죠. 근데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니까 채식만 하는 거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딸이 도무지 거기에 듣지 않는 거예요. 완전 뭐 종교에 세뇌된 사람처럼 채식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차릴 때 항상 고민을 처음에 하겠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딸이 채식주의자니까 스테이크를 먹는 날이라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는 두부 같은 걸 구워가지고 따로 이렇게 저녁을 준비해주고 나머지 3명의 가족을 위한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한 며칠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바빠지면 직장을 갔다 왔다든지 일정이 바빠지면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딸은 고기 먹으면 그냥 발작을 해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채식주의자 그 한강 소설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저도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뭐 어쨌든 노벨상을 받은 책이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어떤 채식에 미친 여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순간 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채식 말고 다른 거 막 토를 하고 막 발작을 하는 그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여자처럼 갑자기 채식을 고집한다고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스테이크를 던져줘도 딸이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바쁠 때는 3명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딸을 위해서 채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럼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채식하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정말 바빠가지고 내가 퇴근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채식으로 다 준비했어. 여보 우리 이거 먹읍시다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고 아들을 설득하고 아들이 처음엔 막 퉁명스럽겠죠. 이거 뭐야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시간이 없으니까 딸은 도저히 입장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채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식단을 만들 때 누구를 맞춰가겠어요? 딸에게 맞춰서 식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 가정의 차원에서 재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 나중에 어떤 가족끼리 모임한 어떤 그 피크닉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식단 요청 같은 거 할 때 뭐 혹시 알러르기 같은 게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채식을 합니다. 우리 딸이 채식을 하기 때문에 채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크닉을 준비하는 어떤 주최자 입장에서 채식을 준비해? 아니면 나머지 이렇게 따로 준비할까? 아니면 고기도 준비하고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럼 이번에 한번 채식으로 가자 하고 그 피크닉 전체를 그냥 채식으로 준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한 명의 어린아이 여자의 채식주의자 선언 때문에
그 모든 피크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먹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도시락을 던져버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전체가 채식 식단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정상화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정말로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는 고집불통의 소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ntransient minority. 이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씩 맞춰주다 보면 결국 그 사회 전체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재정상화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 물병이 있을 때 그 물병이 물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싹 저으면 그 전체 물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 정말 작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보수의 방향이든 아니면 좌파의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작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세력이 있을 때는 그 세력의 움직임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상화를 거치면 결국 뉴노멀이 탄생하죠. 예전에 그 집에서는 뭐 때가 되면 갈비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 딸아이의 입장에 계속 맞춰주다 보니까 그냥 가족 전체가 채식하는 게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정상화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샤피로는 책에서 미국 사회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그 괴물 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재정상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고집불통의 소수, 그 좌파, 뭐 깨시민, 아니면 뭐 그 PC주의에 쩌든 사람들, 그 민주당, 그 다음에 좌파 사람들의 그 지속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하나씩 우리는 그냥 나이스하니까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나 그냥 연민과 동정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나 친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그 10년으로 빠져들게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상화에 필요한 거는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그 사회가 넘어가는 티핑 포인트가 있고, 이 티핑 포인트와 재정상화에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한 사회가 변화되려면 처음부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도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광화문에 나가지고 막 외치면서 뭐 100만 명, 1000만 명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50% 이상이 여론이 됐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세르지 갈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불과 20% 정도 극단주의 세력만 힘을 합친다면 급진적인 재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람은 이런 사람들을 냉동된 편견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Frozen prejudices.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보면 지금 8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사람들,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똥팔육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 사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시킬 거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거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문재인 정권, 뭐 이재명 정권에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가 좀 반성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따라서 그 이념 결사체가 돼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물론 저는 이제 그게 지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 시궁창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런 방향으로 드라이브해 갈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그 로드맵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수 진영,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 가면 공천이나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권력이나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기관장이나 하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이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부국 강병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트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냉동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회를 얼마든지 소수만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 갈람은 이걸 20%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만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한 그 사회 전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면 5천만이죠. 뭐 대략 잡아서. 근데 5천만 중에 한 500만 정도만 강력한 이념 결사체가 돼서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 대한민국을 그쪽으로 드라이브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불관용적이며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집하며 견고한 코어 그룹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어떻게 10%로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500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겠지만 이 10%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냐면요. 그 반대쪽에 있는 극단적 10%를 악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저지해야 됩니다. 뭐 저 사람들을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좌파들 입장에서는 친일파잖아요. 뭐 극우 친일파는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편에 있는 그 극단적인 10%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80%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아, 그 10% 사람들을 당연히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 정말 시끄러운 사람들이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뭐 미국이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간에 있는 80%의 대중은 거기에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만들어진 100%의 파이를 가지고 나머지 또 10%가 있겠죠. 그 10%를 적대화하고 악마화하고 정죄하면서 그 10%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10%에 대해서 대중들이 또 분노하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그 80%가 또 그 10%를 죽이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했던 게 바로 히틀러의 집권이에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권력을 가질 때 압도적인 뭐 80%, 90%, 95% 지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나치당이 처음 집권할 때는 뭐 10% 초반, 20대 이 지지율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그 머리를 잘 굴려가면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악이 탄생하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사회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작정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다수 대중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